안녕하세요. 서구현입니다. 예, 오늘은 합격하는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술 쓰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대부분 이제 이 은행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좀 논술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논술 있는 은행들은, 안 치려고 하는, 어쩌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논술 있는 은행을 지원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논술이 없으면 솔직히 이제 필기가 없는 것은 자기소개서 다음에 바로 이제 면접 전형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자기소개서 뽑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웬만하시면요, 이 논술 있는 곳 여기를 지원하시는 게 좀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논술 잘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격하는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논술 쓰시려고 하면요, 먼저 논술 채점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논술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솔직히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쓰는 이 능력도 같이 겸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히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데,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은 신문만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만 보다 보면 주로 내용만 이제 인풋을 시키는 경우죠. 근데 아웃풋 자체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아웃풋 측면에서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좀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이게 전달을 못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좀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풋적인 측면은 어떻게든 뭐 신문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자료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챙겨 넣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아웃풋, 어떻게 하면 논술을 좀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채점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제가 만든 채점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채점표를 좀 알면 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시문의 이해, 이게 이제 25%입니다. 자, 제시문의 이해라고 이제 돼 있고, 제가 밑에다가 질문 주제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점 요인 한번 보세요. 제시문의 주제와 동떨어진 전개 또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부족,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왜 제시문의 이 이해 부분 이제 여기에서 감점을 많이 받을까요? 왜 제시문의 주제와 동떨어진 전개를 할까요? 자, 그거는요, 많은 친구들이 솔직히 내용을 몰랐던 거,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거는 A입니다. 하지만 B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B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A 쪽으로 끌고 와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제시문의 주제와 동떨어진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뭐 어쩔 수 없죠.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거는 B인데 A로 적어 놓으면 그걸 뭐 어떻게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런 실수들,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실수 내지는 뭐 고의, 미필적 고의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면요, 제시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제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삼저 현상과 연결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삼저 현상이랑 연결 짓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상황이 어려운 이 배경에 대해서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부족,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시문의 이해, 이게 제가 볼 때는 논술 채점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논리 전개의 명확성입니다. 20% 정도 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논술이다 보니까 논리 전개가 솔직히 좀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논리 전개의 명확성이 이제 20% 이렇게 저는 주고 있습니다. 논리에 맞게 글을 전개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돼 있죠. 여러분들 이 논리에 맞게 글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들 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감점 요인이 뭐냐 하면 중구난방식 논리 전개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 쪽으로 갔는데 규제 완화로 갔다가 갑자기 다음 논지에서는 규제 강화로 가버리는 뭐 이런 중구난방식이나 방향성 없는 논리 전개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많이 걸리는데요. 논리 비약이라든지 일반화 오류에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 규제 완화 쪽을 이제 막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규제 완화라고 적어 놓으면 여러분 감점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규제 중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제들도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소상인들 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규제 완화라고 하면 오히려 틀리겠죠. 그래서 이 논리 같은 것들도 좀 정교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불리한 규제 쪽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으셔야지만 이제 논술이 정확하게 논리 전개가 됩니다. 이 논술이라는 것은요. 논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그 논리에 맞게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적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화 오류 같은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A는 B다. 그러면서 A는 C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파트를 붙잡고 그게 전체적인 것으로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화 오류는 여러분들 의외로 이 논술 문제 보면 굉장히 많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표현의 적정성. 이거 제가 이제 한 20% 정도 줬는데요. 표현의 적정성 뭐냐 하면 용어 사용이나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점 요인 한번 볼까요? 예. 부적절한 어투 또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어투나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갑자기 물음표 형식으로, 논술 전개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해서 물음표를 쳐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어투가 되죠.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음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느낌표 찍고 물음표 찍어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표현들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용어 자체가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TV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LTB라고 했다든지 라고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V를 B라고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뭐 또는 동어 또는 표현 반복 같은 경우, 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동어 반복이라든지 표현 같은 거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글 자체가 좀 힘이 없어지고 레벨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동어 또는 표현 반복이 나오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를 알면서도 저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초적인 이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첨삭할 때는 바꿔주거든요. 이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본인도 그제서야 알기는 아는데 막상 쓸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느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 및 수로 구조 불일치. 이게 이제 뭐 비문이라 그래가지고요. 주어하고 수로하고 전에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주어는 사람이고, 수로는 거의 사물에 적는, 수로. 이런 것들을, 적게 되는
이런 오류들을 의외로 이것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글 쓰다 보면요. 중간에 이제 어떤 게 주어였는지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끝은 이상한 식으로 문장 구조가 틀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완전한 문장. 이거는 제가 보면 그냥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문장 구조가 틀어져 있으면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대부분 완전한 문장으로 거의 이제 항상 눈에 익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책은 교정사가 다 교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문장이 거의 없는데 이제 이걸 잘 안 읽은 사람들은 솔직히 보아도 이게 잘못된 문장인지를 잘 캐치를 못 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의 적정성 이 부분에서도 논술에서는 좀 감점 요인이 되니까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성의 짜임새. 이게 이제 또 20%. 이게 논술이다 보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성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론, 본론, 결론이 구성이 안 잡혀 있는 경우에 이제 구성의 짜임새 부분에서도 저는 감점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서론, 본론 구성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가. 감점 요인이 뭐냐 한번 볼까요? 불명확한 서론, 본론, 결론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 서론 부분 잘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론이랑 본론이 거의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자체가 거의 안 나와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면 서론이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쓸 말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너 왜 서론이 이렇게 작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요 정도밖에 못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빈약한 또는 부정확한 문제제기. 문제제기 아까 얘기했죠. 문제제기 자체를 잘못 이제 제기를 한다든지요. 빈약한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보시면요. 여러 논거 간에 이제 분량 한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논거를 만약 3개 들어주기로 했는데 2개는 자세히 적어놓고 하나는 용도 삼위꼴로 2줄 적어놓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성 짜임새에서 점수를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부분도 보시면요. 서론보다 빈약한 내용입니다. 자,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론은 문제 제기하는 파트고요. 결론은 요약하고 자기의 견해를 쓰는 곳입니다. 자, 근데 요약하고 자기의 견해를 써야 되는데 서론보다 빈약하게 되면 당연히 결론 그냥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결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는요. 분량과 가독성 이렇게 됩니다. 이게 15% 정도 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요구하는 분량 충족하고 논술이 잘 읽히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이 줄면요. 분량이 너무 턱없이 이제 적어져 버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다 틀어지는 거죠. 구성의 짜임새도 틀어졌을 거고요. 분량이 적어졌으면 그 다음에 논거나 논리 전개나 이런 부분들도 턱없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충족을 못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량 충족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의 이 분량이 안 되면 솔직한 말로 여기 15% 돼 있는데 점수를 더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잘 읽히느냐 뭐가 이제 보냐면요. 악필. 이건 그냥 솔직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면요. 읽었는데 잘 안 읽힌다. 이러면 이 채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밖에 안 납니다. 이게 무슨 글자야. 그러다 그냥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많이 깎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필 고치려면 방법 없습니다. 자주 써보는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아무래도 키보드 세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구 중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필기구가 연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로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악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가지고 논술 쓰실 때 연습 좀 하시면 연습장에서 물론 실전 가서는 볼펜으로 쓰시겠지만요. 연습할 때만이라도 연필 가지고 연습하시면 악필 좀 고칠 수는 있습니다. 좀 적으실 때 또박또박 한 땀 한 땀 이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가 미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안 나눠주면요. 여기서 뭐 본론이 들어간지 서론이 들어간지 채점자도 잘 모르겠죠. 그냥 쭉 늘여놓으면 읽기 힘든 거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 같은 것들도 가독성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적절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5줄 정도에서 8줄 사이가 가장 적절한 문단 나누기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합격 전략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논술을 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 자, 이 은행권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100점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기소개서 통과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 있는데, 자, 여러분 논술을 뭐 100점 받는다고 해서 그 최종 합격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통과를 하려고 하면, 자, 이 10명, 자기소개서 통과자가 10명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 1차 면접장에 5명이 보통 가게 됩니다. 그러면 5명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5명 안에 들어가는데요. 의외로 이 준비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필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쟁은 7명 중에 5명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이 100점 받으려고 자세하게 논술을 공부하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 중상위권 수준의 점수 나올 정도로만 받으면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합격 전략이 됩니다. 그 합격 전략을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신만의 논술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뭐냐? 일단 이것은 제가 만드는 제가 쓰는 논술 틀인데 여러분하고 그냥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맞을 것 같으면 여러분도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죠. 보시면요. 저는 일단 서론 15%, 본론 65%, 결론 20% 이 정도 나눕니다. 그냥 문단으로 따지면요. 총 7문단 정도로 나누게 되고요. 총 7문단이고 그 다음에 서론보단 결론이 한두 줄 더 길게 쓴다. 이게 그냥 저의 전략이에요. 그냥 뭐 더 이상 그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개요를 짤 때 7문단 정도를 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가계부채 문제점을 논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가계부채 문제점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논하라 라고 하면요. 한번 보세요. 이 서론에서 문제 제기는 맞는 키워드나 신문 인용, 자신의 이야기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맞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라고 쓰냐 하면 한국은행 총재, 저 신년사 이런 거 이제 붙들고 옵니다. 예, 붙들고 오면 그냥 문제 제기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를 적는다든지요. 자신만의 맞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는 맞는 키워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기만의 맞는 키워드 하나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신문 인용하셔도 됩니다. 뭐 얼마 전 가계부채가 1200조 돌파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시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도 됩니다. 뭐 집에 그 부채, 소위 말해서 이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가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보면서 이게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된다, 뭐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거죠. 주로 논술은 앞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맞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신문 같은 거 인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같은 데 보면요. 제가 5문단이라고 보통 나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하면, 뭐, 이 가계부채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점을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2문단을 그냥 문제점을 줘버리겠죠. 대응 방안을 3문단,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2문단이 문제점이면 하나는 양적인 문제, 하나는 질적인 문제, 이렇게 나눠버리겠죠. 그 다음에 대응 방안 3가지니까,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하나는 뭐 리스크 관리한다든지, 하나는 뭐 자금 확보한다든지, 뭐 질적 구조, 질적인 개선 추진한다든지, 뭔가 그냥 3개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5문단 정도를 그냥 밀어넣는,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떨 때는 문제점 3문단을 하셔도 되고요. 대응 방안 2문단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껏 해봐야 이제 본론 5문단 정도를 기본으로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 문단인데 이제 논술 마무리하겠죠. 자, 논술 마무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논술 그 본론 내용을 요약하면 한 서너 줄 정도 차게 됩니다. 요약할 때 똑같이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상기와 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양적인 문제 이걸로 알아봤고 질적인 문제 이걸로 알아봤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뭐와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면 본론 내용 요약하는데도 한 2-3줄 정도 잡아먹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의견 하나 밀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계부채라는 것이 내수활성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뭐 빛과 그림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솔직히 이제 부채라는 것이 내수활성화라든지 자산가격 안정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에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보통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논술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지를 붙잡으면요 고민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적기 바쁜 겁니다. 딱 개요 짜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 붕어빵 틀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대부분 이런 붕어빵 틀에다가 그냥 비슷하게 이제 적어서 제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점은 못 맞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점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이 붕어빵 틀에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 다른 문제들을 밀어 넣으면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기준금리 관련돼서 밀어 넣으면 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지고 넣어도 되고 중국의 경기 침체 가지고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계부채 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대한민국의 온갖 문제들 가지고 이 붕어빵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면 그게 바로 논술 준비가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논술 전략 첫 번째 바로 자신만의 논술 틀 붕어빵 틀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전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만의 맞는 키워드를 찾아라 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논술 이제 서술하시려고 보면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논술 자체가요.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고 힘이 이제 레벨이 확 없어져 버리죠.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일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전개하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키워드 같은 게 어디에 가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관련돼서 많은 키워드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저는 맞는 키워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한국은행, 신년사 이런 데 가면 이제 키워드들이 널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그냥 이 바지락 캐듯이 키워드들을 캐오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한국은행, 신년사, 뭐 2015년도 이런 데 키워드들이 뭐가 있냐 하면요. 저성장, 저금리 저성장 이런 키워드들,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이제 대한민국 3대 뭐 구조적 문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해서 이주열 총재가 2015년도에 들었던 이 키워드는 뭐냐 하면 저금리 저성장,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이런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령화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시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가지고 와서 적으시면 되고요. 저금리 관련해서 나오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들고 와서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나오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가지고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 한국은행 신년사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부문간 불균형, 구조개혁, 뭐 이런 신년사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안에 보시면요.
어떤 이제 구체적인 키워드들 여러분 다 잡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주열 총재가 했던 얘기가 확장적 통화정책.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 2차례나 인하했던 게 이제 확장적 통화정책이겠죠. 사상 초유의 1%대 초저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럼 서론에 뭘 적으시냐 하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뭐 한국은행이 2015년도에 사상 초유 1%대 초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저금리를 실시하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 조립해 가지고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레고 조립 이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들고 있다가 이거 그냥 시험장 가서 그 레고 조립 막 조립해서 글을 적으시듯이 그렇게 챙겨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락하는 잠재 성장률. 자, 잠재 성장률 지금 3%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자, 추락하는 잠재 성장률.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이런 키워드들도 그 안에 나온다는 얘기죠. 한계 기업 구조 조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그 신년사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키워드들은 워낙 논술 쓸 때 중요한 키워드니까 이런 키워드들 미리 다 여러분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서론 아까 쓰실 때는요, 뭐 이처럼 뭐뭐한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뭐뭐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금융기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서론 기껏 해봐야 이제 7줄 정도 적을 거 아닙니까? 7줄 적을 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냥 문제를 갖다가 다시 언급하면서 이 문제점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뭐 이 대응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제시된 문제를 비슷하게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내용을 적으면 이것도 한 2줄 정도 차지해요. 자, 그러면 앞에 5줄 정도 서론 들어갈 때 5줄 정도는 이런 키워드들 열거해가지고 조립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신문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는 키워드 이제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적으라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맞는 키워드 가지고 조립해서 5줄 적고 마지막 이제 한 2줄 정도는 뭐 이처럼 뭐뭐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고 내지는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또는 정부의 대응 방안 아니면 금융기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는 논해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한 2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론 적으실 때 적을 게 없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키워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키워드를 안 챙겨 놓았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주제별 핵심만 키워드화 시키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 키워드를 더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아까는 2번 문항에서는요, 맞는 키워드를 찾아라라고 해서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갖다 들이미는 상황이 이제 맞는 키워드였고요. 이제는 이제 주제별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은 그냥 도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도토리들 모아놔야지 겨울을 날 수 있듯이요. 이 도토리들 이 키워드들 많이 챙겨놔야지만 이 실전 논술 시간에 여러분들 이 키워드 끄집어낼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양적 문제 한번 보시면 가계부채를 예시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양적 문제 보면 GDP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 요거 정도는 그냥 키워드로 여러분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GDP 1500조, 가계부채 1200조 이러면 그냥 대충 수치 나오겠죠. 뭐 80%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건 그냥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170%, 그건 그냥 미리 도토리를 챙겨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뭔가를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적인 문제에서는요, 가계부채 이제 변동금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만기일시 상환이라든지 단기대출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문제, 단기대출 뭐냐면 보통 15년
안쪽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인 문제에서 변동금리, 만기 일시 상환, 단기 대출 이런 키워드들은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3번. 이거는 이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증가 속도의 문제, 문제점을 3개 들고 대응 방안을 2개 든 경우가 되겠죠. 문제점을 2개 들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증가 속도를 양에다가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1, 2, 3 이렇게 계열을 짜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 준비한 내용 중심으로 계열을 짜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증가 속도는 뭐냐 하면 뭐 1년에 얼마 증가했다, 100조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두시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 대응 방안에 보면 질적인 문제 있으니까 질적 개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변동금리,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은 분할 상환 대출, 단기 대출은 장기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을 엮어가지고 말을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대출은 보통 15년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기 대출은 외국처럼 3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 방안으로는요, 뭐 양적인 문제 이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뭐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여신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증가 속도 되는 것들을 좀 덜 빠르게 덜 증가하도록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나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주제별로 키워드들을 들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논술이 잘 안 써져요 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피상적으로 이 키워드를 눈으로만 읽었고 본인이 챙겨놓지 않은 경우죠. 그럼 들으면 압니다. 근데 적으려고 하니까 안 적혀 나오는 건 뭐냐면 도토리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없고 그냥 어디서 보기는 봤습니다. 아, 저 나무 아래 도토리 있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못 적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키워드화 시키고 자신이 내면화 시켜야지만 논술장에서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키워드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챙겨두셔야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LTV, DTI 이게 의미가 뭔지, 그리고 LTV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 금융권 전 지역 뭐 70%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버드 본드라고 해서 이제 뭐 가계부채 관련돼서 고정금리 이제 비중을 높일 때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이 커버드 본드 활성화시키는 거, 금융기관에 이런 게 어떻게 고정금리에 이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커버드 본드 일단 키워드는 들고 있고 이 커버드 본드가 뭔지 정도는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용어는 익혀두시고 키워드와도 내 걸로 잡아놓은 다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증빙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DTI를 DSR이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든지 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꼭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논술 쓰실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요. 어쨌든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조립해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키워드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논술 시험 기계적으로 접근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이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논술 못 적으세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논술 시험장에서 오래 생각하면 시간 부족 당연하겠죠? 예. 글 쓰기 전에 개요부터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 5분 정도 시간 잡고요. 여러분들이 뭐를 적을지, 어떤 내용을 적을지 키워드 중심으로 개요를 빠르게 이제 적어 주시고 그러고 논리 전개를 하셔야지만 엉뚱한 곳으로 안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리 준비한 키워드, 기초자료 등을 결합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작성한다. 자, 그러면 개요 키워드 적혀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 그 기초자료 이거 가지고 이제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붙여서 적는다. 그래서 논술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잘 작성된 다른 사람의 논술 자료를 보면서 모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면 뺏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솜씨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잘 적혀 있는 자소서가 아니라 논술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방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모방하다 보면요 여러분께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논술 못 쓰던 친구들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쌤 덕분에 이 논술 그 한 장 반은